회장님, 이 여자분이 폐지 주문 할머니에게 가서 한 행동이 정말 충격입니다. 손자가 결혼할 여자가 이런 행동을 했다니 믿겨지지가 않더군요. 사연이 계속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72살입니다. 아직 현역으로 일하고 있고 제가 일군 회사는 업계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사람들은 저를 회장님이라 부르며 고개를 숙이지만 그 호칭 뒤에 숨은 공허함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홀로 살아온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자식은 아들 하나뿐인데 그마저도 31살의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손자 준혁이가 겨우 5살이었습니다. 준혁이는 제가 키웠습니다. 밤마다 아빠를 찾으며 울던 그 아이를 제 품에 안고 등을 토닥이며 재웠습니다. 유치원에 보낼 때도, 초등학교에 보낼 때도, 대학에 보낼 때도 늘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35이 되었고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기뻤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에도 웃음소리가 돌아오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예비 며느리를 만나보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은 서윤이라고 했습니다. 28살. 대학을 나와 부모님이 하시던 고깃집을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준혁이는 그 집 단골 손님이었다가 서윤 씨와 사랑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서윤 씨는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단정한 옷차림, 말투도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스쳤습니다. 준혁이가 재벌 집안 손자라는 걸 알고 나서 태도가 달라진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윤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준혁이는 제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순수해서 저는 차마 의심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계속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이 결혼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저는 평생 사람을 보는 눈으로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 눈이 지금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확인해봐야 한다고. 며칠 후 저는 비서 한 명을 불러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서윤 씨가 운영하는 고깃집 위치 좀 알아봐.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제 손에는 그 식당의 주소와 영업시간이 적힌 메모가 쥐어졌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낡은 옷들을 꺼냈습니다. 구겨진 작업복, 때가 탄 모자, 해진 운동화. 이 옷들은 제가 젊은 시절 공사판을 뛰어다니던 시절 입던 것들이었습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그 옷을 입어봤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의 몸에 낡은 옷이 걸치니 꼭 길거리를 떠도는 노숙자 같았습니다. 얼굴에 며칠 깎지 않은 수염을 그대로 두고 머리도 일부러 헝클어뜨렸습니다. 손톱 밑에 흙을 묻히고 신발끈도 풀어놓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저를 재벌 회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장님, 정말 이러시는 겁니까? 비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약자를 대할 때 나오는 법이야. 그렇게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운전기사에게는 며칠간 휴가를 주고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한참을 걸어서 그 고깃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간판에는 윤인의 고깃집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아는 손님들로 꽤 붐볐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골목 끝까지 퍼져 나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야 하나. 하지만 준혁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인 그 아이가 이제 겨우 자기 삶을 찾아가려는데 제가 확인해줘야 했습니다. 그 여자가 정말 준혁이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저 돈을 보는지.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식당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따르릉 문 위에 달린 종이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 씨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홀을 정리하던 그녀가 저를 보더니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명확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허리를 더 구부리고
느린 걸음으로 안쪽 빈자리로 향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누군가는 코를 찡그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기요. 서윤 씨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손님, 주문하실 거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겹살 1인분만 주시면 안 될까요? 서윤 씨는 잠시 저를 위아래로 훑어봐 그 시선이 제 낡은 옷, 더러운 손, 헝클어진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 담긴 감정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손님, 저희는 1인분 주문은 안 받아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절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주머니를 뒤적이며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밖에 없는데 그래도 안 될까요? 서윤 씨는 그 돈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손님, 죄송한데 저희는 정말 1인분은 안 돼요. 최소 2인분부터 주문 가능하거든요. 그 말투에는 이제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당 안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쏠렸습니다. 누군가는 동정 어린 눈으로, 누군가는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서윤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에 돈 더 모아서 오세요. 그 한마디가 제 등을 찔렀습니다. 저는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윤 씨는 이미 다른 손님의 주문을 받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환한 웃음을 지으며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완벽한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웃음이 너무나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골목을 나서며 저는 주머니 속만 원짜리를 다시 만졌습니다. 이 돈으로는 한 끼도 못 먹는 세상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서윤 씨가 과연 준혁이에게 맞는 사람일까 하는 의심이 더 깊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어두운 골목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음 수를 어떻게 둘 것인가? 이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서윤 씨가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 차갑게 돌아서던 그 뒷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던진 그 한마디. 다음에 돈 더 모아서 오세요.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서가 커피를 가져왔지만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심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 어쩌면 서윤 씨도 장사하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었던 건 아닐까? 1인분만 시키는 손님을 받다 보면 회전율이 떨어지고 장사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차갑게 대할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그저 배고픈 노인이었을 뿐인데 다음 날 아침 준혁이가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주에 서윤이 부모님이랑 같이 인사드리러 오신대요. 환한 얼굴로 말하는 준혁이를 보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준혁아, 서윤 씨네 고깃집 자주 가니? 네, 거의 매일 가요. 그 집 고기가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 거기서 일하는 서윤 씨 모습은 어때? 손님들한테 친절하던? 준혁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서윤이는 정말 친절해요. 단골 손님들 얼굴 다 기억하고 이름도 다 외우고 그래서 장사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속으로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단골 손님들에게는 친절하겠지. 돈 되는 손님들에게는. 하지만 저처럼 초라한 행색의 노인에게는 어떨까? 그건 준혁이가 모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혹시 서윤이가 마음에 안 드세요? 준혁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그 고깃집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낮 시간이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한창인 시간대였습니다. 저는 똑같은 차림으로 똑같이 허리를 구부리고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따르릉 종소리가 울렸고 이번에는 서윤 씨의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저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여성은 저를 보더니 잠깐 멈칫했지만 곧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메뉴판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회사원들로 보이는 손님들이 점심 정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굽는 냄새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입맛을 다시며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저기 제일 저렴한 걸로 1인분만 주시면 안 될까요? 서윤 씨 어머니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 죄송한데 저희는 1인분 주문이 안 돼요. 최소 2인분부터. 그때 안쪽에서 서윤 씨가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저 손님 지난번에도 오셨던 분이에요. 목소리가 낮았지만 제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서윤 씨 어머니가 저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이제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손님,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는 규칙이 있어서요. 2인분부터 주문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바로 나가지 않고 서윤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불편함과 귀찮음이 역력했습니다. 손님, 나가주세요. 다른 손님들 식사하시는데 방해되잖아요. 서윤 씨의 목소리에는 이제 짜증이 분명하게 묻어났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서윤 씨와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게 들렸습니다. 저런 분들 계속 오시면 다른 손님들 불편해하잖아. 그래도 손님인데. 엄마, 장사가 뭐가 중요한데. 분위기 다 깨져. 저는 골목 모퉁이에 서서 그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하게 식어내렸습니다. 분위기를 깨는 존재. 저는 그렇게 취급받았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초라한 행색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날 저녁 저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준혁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5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빠를 잃고 울던 그 아이를 제가 안아주던 그때의 사진. 그 아이가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서윤 씨와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저녁에 서윤이네 식구들 오시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 기억하고 있어.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서윤이 부모님 정말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저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혁이는 제 한숨을 듣지 못한 듯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서윤이한테 비싼 예물 준비 안 하셔도 돼요. 서윤이는 그런 거 안 따지는 사람이에요. 그래, 알겠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싼 예물을 안 따진다. 그 말이 참 아이러니하게 들렸습니다. 돈 없는 노인에게는 그렇게 차갑게 대하면서 재벌 집안 손자의 할아버지에게는 예물을 안 따진다고 말하는 그 모습이.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내가 생전에 끼고 다니던 반지가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박힌 값비싼 반지였습니다. 여보, 저는 그 반지를 손에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제대로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소. 혹시 내가 너무 삐딱하게 보는 건 아닐까? 하지만 당신이었다면 어땠을까? 당신도 저 여자가 마음에 들었을까? 반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명 아래에서 차갑게 빛날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서윤 씨 가족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서윤 씨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부모님도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양복을 입고 그들을 맞았습니다.
서윤 씨는 저를 보더니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 목소리는 고깃집에서 들었던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공손하고 존중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제 시선을 느꼈는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예비 며느리의 미소였습니다. 준혁이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과연 당신은 저를 알아볼 수 있을까? 며칠 전 당신의 가게 문 앞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온 그 노인이 바로 저라는 걸. 하지만 서윤 씨의 눈빛에는 어떤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재벌 회장 앞에 앉아있는 예비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식사 자리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윤 씨 아버지는 고깃집을 20년 넘게 운영해왔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효녀인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서윤 씨는 준혁이 옆에 앉아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완벽한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그림 속에서 균열을 보았습니다. 서윤 씨가 웨이터에게 물을 청할 때 그 말투, 살짝 높은 목소리에 섞인 명령조, 준혁이가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부모님과 나눈 눈빛, 거기 담긴 계산. 저는 그 모든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저는 서윤 씨에게 물었습니다. 서윤 씨, 고깃집 운영하면서 힘든 점은 없나요? 서윤 씨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가끔 어려운 손님들이 계시긴 하죠. 하지만 대부분은 좋으신 분들이에요. 어려운 손님이라면 그냥 이해해 주셔야 할 부분들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덧붙였습니다. 1인분만 시키려는 가난한 노인 같은 그런 손님들 말이지. 샵 삼막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서윤 씨 가족이 돌아간 후에도 그 식사 자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했습니다. 예의 바르고 공손하고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은 계산을, 그 공손함 뒤에 가려진 차가움을.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1시간도 채 자지 못하고 깼습니다. 아침 일찍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나 좀 태워줘. 갈 데가 있어. 어디냐는 물음에 저는 서윤 씨네 고깃집이라고 답했습니다. 비서는 잠시 침묵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에 모시러 가겠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저는 다시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작업복, 해진 운동화, 때 묻은 모자. 이 옷들을 입을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른이 넘도록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벗겨지는 느낌. 하지만 동시에 이 옷을 입어야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얼굴. 비서가 차를 몰고 왔을 때 그는 제 차림을 보고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깃집 근처에 내려달라고만 했습니다. 혼자 가야 한다고 2시간 후에 여기서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비서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습니다. 오전 11시, 점심 준비가 한창일 시간이었습니다. 골목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낡은 운동화가 아스팔트를 밟을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일부러 허리를 더 구부렸습니다. 팔도 축 늘어뜨렸습니다. 완벽한 노숙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고깃집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는 준비하느라 바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젊은 여자가 테이블을 닦고 있었고 나이 지긋한 여성은 주방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밀었습니다. 따르릉 익숙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아직 영업시간 전인데요. 테이블을 닦던 여자가 고개를 들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손에는 행주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기 밥 한 끼만. 그때서야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표정이 확 굳었습니다. 아, 또 오셨네요. 목소리에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 발짝 더 들어갔습니다. 정말 배가 고파서 1인분만 안 될까요? 그녀는 행주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그리고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손님, 여기 몇 번째 오시는 거예요? 저희 1인분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제발. 엄마, 그녀가 주방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주방에 계시던 여성이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손님 저번에도 왔던 분이시네요. 엄마, 이분 계속 오시는데 어떡해요? 다른 손님들 불편해하잖아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주머니를 뒤적여 구겨진 10,000원짜리 2장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20,000원을 준비해왔습니다. 이거면 될까요? 그녀는 그 돈을 보더니 비웃듯 웃었습니다. 손님, 그 돈으로 편의점 가서 도시락 사 드세요. 저희 가게는 손님 받을 준비도 안 됐고 1인분도 안 되고요.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말리려 했지만 젊은 여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니잖아요. 매번 와서 이러시면 저희도 곤란하다고요. 그리고 솔직히 저런 분들 받으면 가게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저런 분들.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저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가난하고 초라하고 품없는 사람들, 돈이 안 되는 사람들, 가게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들. 저는 그렇게 분류되었습니다. 아가씨,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이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녀는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 가시라고요. 왜 자꾸 여기 오세요? 여기는 손님 골라받는 데예요. 손님 골라받는데.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손님 골라받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예요. 저희도 장사해야 하잖아요. 1인분 시키고 한두 시간씩 앉아 계시면 저희가 손해라고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럼 돈이 많으면 받아주시는 겁니까? 당연하죠. 장사가 뭔데요? 근데 손님은 매번 10,000원, 20,000원 들고 오시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돈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그럼 만약에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제가 돈이 많다면 그럼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녀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손님, 그런 가정은 의미 없잖아요. 손님은 지금 10,000원, 20,000원밖에 없으시잖아요. 대답해 주십시오. 만약 제가 이 가게를 통째로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있다면 그래도 저를 쫓아내시겠습니까? 그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에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손님이 무슨 돈이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환영하죠. 근데 그런 일은 없잖아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돈이냐, 사람이냐의 문제군요. 손님, 무슨 말씀이신지. 당신은 지금 저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저보고 뭐라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 눈에 저는 돈 안 되는 노인일 뿐이죠. 배고픈 사람이 아니라 귀찮은 존재일 뿐이고요. 엄마, 이분 지금 뭐라는 거예요? 그녀가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손님, 저희 딸이 말이 좀 거칠어도 이해해 주세요. 이해하라고요? 저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따님은 지금 배고픈 노인한테 편의점 가서 도시락 사 먹으라고 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오지 말라고 했고요. 이게 장사입니까? 아니면 차별입니까? 젊은 여자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차별, 웃기시네요. 저희는 그냥 장사 규칙을 말씀드린 거예요. 1인분 안 된다고요. 그 규칙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손님을 위한 겁니까? 당신을 위한 겁니까? 당연히 저희 가게를 위한 거죠. 그녀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절대로 준혁이의 아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세상이 더 차가워지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녀가 제 뒤에서 소리쳤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다신 오지 마세요. 여기 당신 같은 사람 봤는데 아니에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골목에 서서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저는 이렇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배고픈 노인이라는 이유로 주머니 속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준혁이와 통화하면 제 목소리가 떨릴 게 뻔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골목을 걸어 나왔습니다.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으냐는 물음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준혁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 순진한 아이가 믿어줄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준혁이를 위해서라도 이 결혼은 막아야 한다고. 조용한 집으로 돌아온 저는 서재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비서가 차를 가져오겠다고 했지만 손을 저었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지만 커튼을 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계속 그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서윤 씨의 차가운 눈빛, 조롱 섞인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에 내뱉은 그 말. 여기 당신 같은 사람 봤는데 아니에요. 당신 같은 사람. 저는 그렇게 불렸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평생을 일해온 사람이 가난한 행색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내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 본 건가?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모욕감,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준혁이에 대한 걱정. 그 순수한 아이가 저런 사람과 평생을 살아야 한다니.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준혁이요. 저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준혁이는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비서님이 오늘 어디 다녀오셨다고. 저는 일어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준혁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안색이 안 좋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프지 않다고,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혁이는 제 팔을 잡고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물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준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또다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혁이에게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혁아, 네, 할아버지, 너 서윤 씨를 정말 사랑하니? 준혁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사랑해요. 서윤이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떻게 설명해야 이 아이가 이해할까?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은 겉모습만 봐서는 알 수 없단다. 준혁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서윤 씨가 너한테는 좋은 사람일 수 있어.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어떨까? 특히 약한 사람한테는.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서윤이는 누구한테나 친절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준혁이가 안쓰러웠습니다. 준혁아, 할아버지가 직접 봤어. 서윤 씨가 가난한 노인을 대하는 모습을. 준혁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노숙자 차림으로 고깃집에 갔던 일, 서윤 씨가 저를 대했던 태도, 그리고 마지막에 던진 그 말들. 준혁이는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그게 정말이에요. 할아버지가 너한테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준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서윤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뭔가 오해하신 거예요. 오해.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번이나 갔어. 3번 다 똑같았어. 차갑고 무시하고 쫓아냈어. 그건 장사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1인분은 정말 안 되거든요. 준혁이가 서윤 씨를 변호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규칙이 문제가 아니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지. 서윤 씨는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돈으로 봤어. 할아버지, 그래도 준혁아, 저는 준혁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이런 말을 하겠니? 너를 사랑하니까 하는 거야. 저런 사람과 평생을 살면 너는 행복하지 못할 거야. 준혁이는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처음 보는 행동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서윤이를 믿어요. 서윤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준혁아, 할아버지가 오해하신 거예요. 아니면 할아버지가 서윤이를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혁이는 일어섰습니다. 저 먼저 가볼게요. 서윤이한테 물어봐야겠어요. 준혁아, 기다려. 하지만 준혁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재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준혁이와 처음으로 다퉜습니다. 그 아이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그 아이가 제 말을 거역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 너무 심하게 나간 걸까?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본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 그날 밤 준혁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서윤이한테 물어봤어요. 서윤이는 그런 적 없다고 해요. 할아버지가 착각하신 거래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착각을 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준혁이는 믿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눈을 가렸습니다.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혁이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만 몇 통 왔습니다. 서윤 씨와 결혼 날짜를 잡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달 뒤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식사라도 하셔야죠. 하지만 저는 식욕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준혁이를 잃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렇다고 서윤 씨를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연히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노인 빈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쪽방촌에 사는 노인들이 나왔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주름진 얼굴, 낡은 옷. 저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연기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노인들이 겪는 차별, 무시, 모욕. 저는 그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단 며칠이었지만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았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 준혁이를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서윤 씨의 진짜 모습을 준혁이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말로는 안 됩니다. 직접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때렸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대신 울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준혁이를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비는 이틀 동안 계속 내렸습니다. 저는 그 이틀 동안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준혁이는 이미 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서윤 씨에게 물어봤고 그녀는 당연히 부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준혁이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믿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누가 자기 애인이 거짓말쟁이라고 쉽게 믿겠습니까? 셋째 날 아침 비가 그쳤습니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면도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고 머리는 반백이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정장을 입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차 준비해. 나갈 곳이 있어. 30분 후 저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서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차가 익숙한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고깃집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손님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한참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서윤 씨가 보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이 부지런했습니다. 웃는 얼굴로 주문을 받고 고기를 날라주고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식당 주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녀를 나쁘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착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젊은 여성. 준혁이가 사랑에 빠진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은 차가움을. 잠시 후 한 노인이 식당 앞을 지나갔습니다. 구부정한 허리에 낡은 옷을 입은 할머니였습니다. 손에는 폐지를 담은 수레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잠시 식당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밖까지 퍼져나왔을 것입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서윤 씨가 밖을 봤습니다.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윤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흔들어 저리 가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수레를 끌며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이 쓸쓸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다 봤습니다. 증거가 필요 없었습니다. 제 눈으로 본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자.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준혁이에게 이 장면을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입니다. 또 오해라고 할 것입니다. 착각이라고 할 것입니다. 말로는 안 됩니다. 증명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에 준혁이의 구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준혁이가 와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준혁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일어섰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혁이도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준혁이도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준혁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지난번에 할아버지 말씀 안 믿어서 정말 죄송해요. 저는 준혁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넌 서윤 씨를 믿는구나. 준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서윤이를 믿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말씀도 거짓말일 리 없고, 그래서 계속 생각했어요. 그래서 혹시 서윤이가 할아버지를 못 알아본 건 아닐까요? 할아버지가 노숙자 차림으로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몰라봤을 수도.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라도 변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은 마음, 저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준혁아, 몰라봐서가 아니야. 알았어도 똑같이 대했을 거야. 아니에요. 서윤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준혁이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섰습니다. 저 가볼게요. 할아버지, 결혼식 날짜 정해지면 알려드릴게요. 꼭 와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빈 거실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식사를 제대로 했습니다. 비서가 준비한 저녁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맛은 없었지만 억지로라도 먹었습니다. 몸이 약해지면 안 됐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명함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립탐정의 명함이었습니다. 몇 년 전 회사 일로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손자의 약혼녀를 조사한다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나요. 부탁할 게 있어요. 다음 날 저는 그 탐정을 만났습니다. 조용한 찻집에서였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서윤 씨에 대한 정보를 건넸습니다. 이름, 나이, 직업, 주소. 그리고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사는지 알아봐 주세요. 특히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그런 것들을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는 선금을 건넸습니다. 탐정은 돈을 받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시간이 천천히 흘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일주일 동안 준혁이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만 몇 통 왔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확정되었다는 내용, 웨딩홀을 예약했다는 내용, 신혼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내용. 저는 그 문자들을 읽고 지웠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같은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두꺼운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사진들과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서윤 씨가 일하는 모습, 손님들과 대화하는 모습, 퇴근 후 친구들과 만나는 모습,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제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 폐지 줍는 할머니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사진 속 서윤 씨는 할머니 옆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봉투를 들고 있었고 할머니는 그것을 받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에는 서윤 씨가 도시락 봉지를 건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또 다른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서윤 씨가 보육원 앞에 서 있는 모습, 큰 상자를 들고 들어가는 모습,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서윤 씨는 매달 보육원의 쌀과 반찬을 기부하고 있었습니다. 익명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확실한 겁니까?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관찰했는데 서윤 씨는 가게에서는 그런 분들을 받지 않지만 퇴근 후에 따로 찾아가서 도움을 드리더군요. 동네 노인정에도 몇 번 들렀고요.
저는 사진들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서윤 씨의 표정이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억지로 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본 건 뭐였습니까? 그 차가운 눈빛은, 그 쌀쌀맞은 태도는 하나 더 있습니다. 탐정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고깃집 1년 전쯤 문 닫을 뻔했다고 합니다. 한 노숙자분이 서윤 씨의 호의를 악용해서요. 저는 그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서윤 씨가 배고픈 노숙자 한 분에게 무료로 식사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후로 그분이 계속 찾아와 공짜 밥을 요구했고, 거절하자 가게 안에서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술병을 깨고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을 위협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소문이 퍼져 한동안 손님이 끊겼습니다. 그 일로 2달간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빚도 많이 생겼고요. 탐정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서윤 씨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가게를 지키기 위해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도와주고 싶어서 밖에서 따로 찾아가 도움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에 앉아 사진들을 다시 펼쳐놓았습니다. 하나하나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제 기준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서윤 씨에게는 그녀만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딛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선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서윤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한참 후에 그녀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윤 씨, 나요. 회장입니다.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내일 시간 좀 낼 수 있겠소? 할 얘기가 있어서. 서윤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윤 씨가 집으로 왔습니다. 준혁이는 모르게 혼자 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서윤 씨는 긴장한 얼굴로 거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차를 준비하게 하고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 씨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저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서윤 씨, 먼저 사과하고 싶소.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탐정을 고용해서 당신을 조사했소. 미안하오. 서윤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조사 결과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소. 저는 사진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폐지 줍는 할머니를 돕는 사진, 보육원에 기부하는 사진, 노인정을 찾아가는 사진. 서윤 씨는 그 사진들을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회장님, 저는 말해보시오. 왜 가게에서는 그렇게 대하면서 밖에서는 이렇게 도와주는 거요? 서윤 씨는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년 전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어요. 너무 배고파 보이셔서 저는 그냥 한 끼 대접해드렸어요. 돈도 안 받았어요. 서윤 씨는 찻잔을 2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속 오신 거예요. 매일 공짜로 밥을 달라고. 처음엔 거절을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서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날 그분이 술을 드셨는지 가게 안에서 난동을 부리셨어요. 서윤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술병을 깨고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경찰이 오고 소문이 나고 2달 동안 문을 닫아야 했어요. 저는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부모님 가게에서요. 부모님이 평생 일궈온 곳이었는데 제가 호의를 베풀었다가 다 망칠 뻔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분들을 받지 않기로 한 거요. 서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가게는 지켜야 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나서 따로 찾아뵙기 시작했어요.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소? 말하면 위선 같아서요.
가게에서는 쫓아내면서 밖에서 도와준다는 게. 서윤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해요. 회장님이 오셨을 때도 저는 그냥 손님으로만 봤어요. 나중에 준혁이 오빠한테 들었을 때 너무 놀랐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미안하오. 당신을 시험했던 것도, 의심했던 것도 아니에요. 회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하셨어요. 서윤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제 행동이 부끄러워요.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그렇게까지 차갑게 대할 필요는 없었는데. 저는 서윤 씨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이 여자가 왜 준혁이에게 소중한 사람인지. 착하고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상처가 있었을 뿐입니다. 서윤 씨, 네, 회장님. 준혁이랑 행복하시오. 서윤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젖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내가 잘못 봤소. 당신은 좋은 사람이오. 서윤 씨는 그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70이 넘어서도 저는 아직 배울 게 많았습니다.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누구에게나 사연이 있다는 것. 샵 7막 그날 저녁, 저는 준혁이를 불렀습니다. 서윤 씨가 돌아간 후 전화를 걸어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준혁이는 금방 달려왔습니다. 불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마 서윤 씨에게서 연락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준혁이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았습니다. 준혁아, 할아버지가 잘못했다. 준혁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서윤 씨를 오해했어. 미안하구나. 저는 준혁이에게 탐정 조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사진들을, 보고서를, 그리고 서윤 씨와 나눈 대화도 말해줬습니다. 1년 전 있었던 일, 서윤 씨가 겪었던 트라우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 준혁이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단편적으로만 봤어. 저는 준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 씨는 좋은 사람이야.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고. 준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결혼해라. 할아버지가 축복한다. 준혁이는 제 품에 안겼습니다. 35살이 된 손자였지만 여전히 제 품은 그 아이에게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준혁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어렸을 때처럼, 악몽에서 깨어 울던 그때처럼.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다음 날, 저는 서윤 씨네 고깃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정장 차림으로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후라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서윤 씨가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얼른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밥 먹으러 왔소?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윤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메뉴판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메뉴판을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삼겹살 1인분 주시오. 서윤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고기가 나왔습니다. 서윤 씨가 직접 구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고기 굽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순간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신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고맙소. 고맙다니요. 당신이 있어서 준혁이가 행복하니까. 서윤 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고기를 한 점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준혁이가 왜 이 집을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석 달 후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창한 가을날이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웨딩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턱시도를 입고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서윤 씨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들어왔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두 사람이 제단 앞에 섰습니다. 주례가 말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와 용서. 저도 배웠습니다. 늦은 나이에 손자의 결혼을 통해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 것.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누구에게나 사연이 있다는 것.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신랑 신부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혁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윤 씨도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해라. 할아버지가 늘 기도할게.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서윤 씨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다 지난 일이요. 저는 두 사람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했습니다. 준혁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사람을. 저는 이제 남은 시간을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보름달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내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준혁이가 결혼했소. 좋은 사람 만났어. 당신도 좋아했을 거요. 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부드러운 가을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는 자기 길을 찾았고 저는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조용히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싸울 일도 의심할 일도 없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진짜 아는 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때로는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것보다 더 큰 힘이 된다는 것. 저는 70이 넘어서야 그것을 배웠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별들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저 별 중 하나가 되어 저를 지켜보고 있을까? 아들도 그들이 보고 있다면 지금 제 모습이 자랑스러울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제가 잘못을 인정했으니까, 용서를 구했으니까, 그리고 준혁이를 행복하게 해줬으니까. 이제 저는 마음 편히 남은 여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이란 결국 서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